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 가슴이 깊게 파인 시스루 블라우스에 허벅지가 다 드러난 가죽 치마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도 전혀 부끄러운 기색 없이 웃고 앉아 있었죠. 그날 저는 밥상에 수건을 덮으며 남편의 고개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게 옷이야, 속옷이야. 그날 이후 저는 속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아들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당신이 예민한 거야.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못되게 굴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됩니다. 매일 밤 12시 세월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꺼내보는 마음속 이야기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그 조용한 위로에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경기도 외곽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시어머니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그저 평범한 착한 시어머니라고들 하셨죠. 결혼 42년 차에 남편과 함께 소규모 농사일을 하며 사는 저에게 딱 하나 있는 자랑은 우리 아들 준호였습니다. 공부보다는 성실한 게 무기였던 아이, 제 뼈를 갈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고생한 이유, 그 아이 잘 되라고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작년 겨울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 사람 혜린이야. 곧 결혼할 사람이야. 아들 말에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먼저였죠. 그러나 문 열고 들어온 순간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혜린이라던 그 여자는 깊게 파인 시스루 블라우스에 거의 허벅지까지 드러나는 가죽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겨울인데 스타킹도 없이 맨다리에 부츠만 신은 채로요. 정말 그날은 시부모와의 첫 인사 자리였습니다. 전 식탁에 앉은 남편의 고개가 얼마나 어정쩡하게 돌아가 있는지 생생히 기억해요. 괜히 밥상에 수건을 더 덮어줬던 기억도 나네요. 어머님 저 복장이 좀 튀죠?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준호 오빠는 이게 좋대요 해. 웃고 말더군요. 준호는 그 옆에서 그냥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밥을 먹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 될 사람인데 싶어 꼭 참았죠. 사람이야 뭐 외모나 스타일로 판단할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혜린이는 그 후로도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한여름에도 아니고 속옷에 가디건 하나 걸친 듯한 차림으로 시아버지 앞을 활보했어요. 속살이 훤히 보이는 민소매 티셔츠, 엉덩이 밑선이 보이는 핫팬츠, 브래지어 끈은 일부러 드러낸 듯한 연출. 거기다 문제는 그 복장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제가 불편한 기색이라도 보이면 어머님 이 정도는 요즘 다 입어요. 불편하시면 안 보시면 되죠 뭐. 세상 누구보다 당당한 그 모습에 우라가 치미는 듯 했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며느리 혜린이가 집에 오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며느리 혜린이가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고 세 번째 방문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늘 그렇듯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하얀색 니트 원피스라며 입고 온 그 옷은 가슴선이 깊게 파여 있었고 옆구리는 레이스처럼 뚫려 있었습니다. 그 옷이 예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댁에 오는 옷으로 적당하냐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제 눈엔 속살을 드러낸 사람 말고는 안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더군요. 남편은 그냥 뉴스만 보고 있었고 아들은 또 멍하게 웃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입을 꾹 다문 채 설거지를 하는 사이 혜린이가 시아버지 옆에 슬쩍 앉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팔뚝 좀 보세요. 운동 열심히 하니까 살이 딱 붙었죠? 만져보실래요? 그 순간
전 진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을 뻔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민소매 옷 입은 팔뚝을 만져보라고요? 남편은 당황한 듯 기침을 하며 아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뭐 그려. 하고 얼버무렸지만 전 그날 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정리하고 나서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너 혜린이 옷 좀 얘기 좀 해보면 안 되겠니? 시아버지 앞에서 그런 차림은 좀 아니지 않니? 그랬더니 아들이 표정을 싹 바꾸고 말하더군요. 엄마 또 시작이야? 요즘 누가 옷 가지고 그래 그걸 왜 예민하게 받아들여? 혜린이 상처받게 하지 마. 상처? 그게 상처받을 말이야? 엄마가 너무 꼰대처럼 구니까 그렇지 요즘은 그냥 다들 편하게 입고 살아요. 엄마가 좀 시대착오인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아, 나는 이제 시대에 뒤처진 사람 말 한마디 못 꺼내는 시어머니, 귀찮은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눈치채더니 한마디 보탰습니다. 당신 너무 잔소리하지 마라. 괜히 애들 사이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요즘 젊은이들 옷 하나 가지고 뭐라 그러면 엄마로서 점수 깎이는 거예요. 남편마저 저를 말리는 겁니다. 결국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설거지 물속에서 조용히 손을 헹궜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가 색안경을 낀 보수 꼰대라고 하겠지만 시부모 앞에서는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나요?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저만 불편한 사람이고 아무도 제 감정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요. 생각을 바꿔보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그래, 내가 틀렸구나. 내가 너무 예민하구나. 나 혼자만 이런 걸 불편하게 느끼는구나. 하지만 한번 다친 마음을 여는 건 쉽지 않더군요. 며칠 뒤 며느리가 왔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못되게 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말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행동으로요. 먼저 차려두었던 밥상에서 혜린이 자리에는 따뜻한 국 대신 미지근한 걸 그냥 뒀고 접시도 약간 칠이 벗겨진 걸로 줬습니다. 커피 타줄 때도 아들에게만 주고 혜린이에겐 커피 마시니? 라고 묻지도 않았고 과일 깎으면서도 딱 3개. 저와 남편, 아들만 먹을 만큼만 깎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들로 저는 저도 모르게 복수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혜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웃고 가볍게 넘겼어요. 어쩌면 모른 척한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오히려 더 얄미웠습니다. 왜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지? 왜 눈치도 없고 미안해하지도 않지? 왜 나만 이렇게 속이 상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쏟았습니다. 누구도 제가 왜 불편해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았고 저만 뭔가 뒤처지고 저만 뭔가 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문득 제 딸이 생각났습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병으로 떠난 아이. 그 애는 정말 얌전한 애였거든요. 단정한 치마 입고 머리 질끈 묶고 사람들 말 귀 기울이고 천사 같았던 우리 딸.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내 며느리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더 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봄 우리 밭에 고추 모종을 심는 날이었는데 준호랑 혜린이가 도와주겠다고 미리 와 있었어요. 저는 작업복으로 긴 바지에 면 셔츠를 입고 있었고 남편은 밀짚 모자까지 챙겨 썼습니다. 근데 혜린이는 검은색 브라톱에 얇은 망사 민소매 거기다 무릎 위로 찢어진 청반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순간 흠칫 놀라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그 복장으로 밭에서 일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혜린이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운동으로 다져져서 몸도 튼튼하고요. 흙 만지는 거 완전 재밌어요. 그 말을 듣는 대전은 차마 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을 때마다 등이 다 드러났거든요. 남편도 눈을 피하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또 제 안에 깊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걸 왜 내가 참아야 해? 왜 아무도 불편하단 말을 안 해? 왜 나만 이걸 문제라고 느끼는 거야? 그렇게 며느리에 대한 쌓인 불편함이 어느새 사람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저는 더 찡그렸고 그녀가 칭찬받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꼬았죠.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제 감정을 풀 데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에게 나를 세우고 못되게 굴었던 걸까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꼈던 외로움, 그게 혜린이를 향한 감정으로 잘못 표출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계기로 전 그 아이에 대해 전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아침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그러더군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혜린이가 엄마랑 단둘이 차 한잔 하고 싶대. 순간 긴장이 확 올라왔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이지? 한참 못되게 굴었던 제 모습이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었죠. 그래 뭐 나오라면 나가지. 그렇게 그날 저녁 동네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아들 없이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혜린이는 약간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저 엄청 고민하다가 나온 거예요. 요즘 어머님 표정이 너무 딱딱하시고 제가 싫으신 것 같아서.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아이가 미안해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움찔했습니다. 내가 예민했던 건 맞다. 근데 너도 좀 눈치가 없더라. 시아버지 앞에서 너무 편하게 구는 게 보기 불편했어.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하자 오히려 분위기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혜린이가 꺼낸 말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예전엔 지금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응?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86kg였어요. 키는 164인데. 정말 몸이 둔하고 뚱뚱했고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곰이라 놀렸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혜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요. 타이트한 옷, 드러난 팔뚝, 잘록한 허리, 탄탄한 다리. 그 모습과 과거의 86kg는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학교에서 왕따도 당했어요. 초등학교 땐 급식 먹을 때 애들이 제 앞에만 일부러 빈 접시 두고 넌 살쪘으니까 굶어야 돼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웠어요. 늘 어깨를 웅크리고 다니고 남들 시선이 두려워서 하늘색 옷이나 밝은 치마 같은 건 상상도 못했죠. 그랬구나.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여전히 살이 있었고 누가 저를 여자로 보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무작정 뛴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웃을까봐 새벽 5시에 나가서 뛰고 1년 만에 20kg 넘게 뺐어요. 말을 이어가던 혜린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끝으로 컵을 굴렸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던 눈빛 정말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저 철없고 당당한 줄만 알았는데 그 당당함 안에는 무너졌던 자존심을 억지로 다시 세워 올린 생존의 의지가 있었더군요. 그래서요, 제 몸을 감추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몸이 부끄럽지 않아요. 살을 뺀 게 자랑이 아니라 저 자신과 싸워서 이긴 게 자랑이에요. 옷도 처음엔 남들처럼 보이고 싶어서 입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됐어요.
근데 어머님 앞에선 그게 오히려 신뢰가 되는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제가 품었던 분노, 억울함, 서운함이 모두 다 부질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속살을 보기 싫어서 눈을 돌렸는데 그 아이는 진짜 속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드러내며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날들을 그 아이는 분명 눈치챘을 텐데 아무 말 없이 그걸 다 받아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당당했던 걸까요? 나는 내 편이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하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준호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혜린이랑 차 마시고 왔다. 무슨 일 있었어? 많은 걸 알게 됐지. 그 애 참 생각보다 강하더라. 아들은 잠시 조용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진짜 고마워. 그 후로 저는 혜린이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짧은 치마, 노출 있는 옷차림은 불편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 그걸 입는 이유가 허영이나 방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라는 걸 알기에 그 아이를 사람 자체로 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가끔 혜린이랑 운동 얘기도 합니다. 걷기 운동이 좋다더라. 나도 무릎이 안 좋아서 스트레칭 해봐야겠다. 뭐 이런 소소한 이야기. 그럴 때면 혜린이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진짜요? 같이 해요. 전 요가도 해요. 그리고 그 웃는 얼굴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다행이다. 이 아이가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웃을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웃음을 내가 이제라도 예쁘다고 느껴서. 며느리 혜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혜린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그 아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이제 7주 차래요. 혜린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설렘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어떻게든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 축하한다. 아기가 건강하면 좋겠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 한켠에 숨겨두었던 미안함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집마당에 앉아 혜린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혜린아, 내가 전에 너무 심하게 굴었던 것 같아. 미안해. 그녀는 잠시 말없이 내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사실은 제 속마음도 많이 힘들었고요.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져서 많이 울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었고 가족으로서 더욱 단단히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기 병원에 함께 가던 날의 기억이 납니다. 초음파 화면에 작고 희미한 심장 박동이 뛰는 걸 보고 우리 모두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희망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컸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혜린이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고마워요. 이제는 가족으로서 힘이 되길 바라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자.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집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직접 손주 방을 꾸미고 아들은 유아용품을 준비하며 남편도 할아버지 역할을 기대하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출산 당일 병원에서 가족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그 말에 모두 환호했고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손주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거란 걸 그 순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의 관계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혜린이와 더 많이 대화를 나누고 그녀가 입는 옷차림도 예전만큼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알게 되었죠. 노출이란 단순한 외양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표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는 누구보다 치열한 삶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며느리와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의 속살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족 말입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다 같이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어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 함께 잘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